미국 주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ETF 이제는 필수입니다. 생존입니다. 달러 자산 그리고 원화 자산으로 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은 반드시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미국 주식 ETF를 꼭 배우라고 해요.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제는 금융 투자 쪽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최근 앞으로도 어떤 팀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쪽이 이제 그 여당 그리고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 현재 민심도 그렇고 부동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투자로 이제 큰 시세 차익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돼야지만 그게 크게 상승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제 물가 상승률은 해지를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입지가 좋은 곳들이 주로 이제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 가장 핫한 미국 주식, 배당주 ETF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핫해지는데 사실 이제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 용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종목부터 봅니다. 종목은 가장 작은 부분이거든요. 가장 맨 마지막 밑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교육을 할 때 쓰는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그거 포트폴리오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보면요. 요거 이제 그냥 교육용 자료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이고 청약통장, 채권, 보험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해 주시고 중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 깊게 공부하고 투자라는 건 사실 계속 해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치매 걸릴 때까지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문기사에서 이때 올랐다 그때 공부하기에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를 때는 공부할 시간이 아니고 판단할 시기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판단하는 시기죠. 공부하면 또 고점 잡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죠. 사실 개인의 어떤 삶이 너무 빡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유튜브에서 크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주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ETF 이제는 필수입니다. 생존입니다. 더 자세하게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뭘로 받죠? 원화로 받습니다. 원화는 지금 기축통화 순위에서 아예 순위권에 없고요. 기타 통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무역으로 쓰는 그런 나라는 한 개인가 두 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임시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좀 핫한 이슈인 한미 달러 스워프 협상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민감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투자 쪽으로 집중을 하고요. 그래서 이 달러 자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과 ETF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 너 재테크 얼마 모았어? 이러면은 옛날에는 나 그래도 지금 순자산으로는 한 1억 모았어. 부동산 끼고 그냥 자산으로는 10억 이렇게 모았어. 그죠? 사실 보면은 부동산으로 많이 하면은 순자산이 아닌 자산 1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출이 90%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순자산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금융투자다 보니까, 그래서 달러 자산 그리고 원화 자산으로 같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제 밸런싱, 리밸런싱도 해야 되고, 더 크게 보면 채권과 주식, 부동산, 현금, 또 금, 비트코인까지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저기 별표 3개 이렇게 쳐놓은 게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은 반드시 두 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고 공부하는데 크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제가 꼭 배우라고 하는 거는 미국 주식 ETF를 먼저 꼭 배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쉽습니다.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난이도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일단 우상향입니다. 지금 현재 패권 국가인 미국이 이 패권국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어쨌든 경제 금융의 중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알파벳,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때 세계 시총 1등이었지만 지금 한 3등으로 밀려나 있는 애플, 그 외에 수많은 기업들이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세계를
정말 압도하고 중독시켜버리는 중독 기업입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중독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네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SNS를 못 쓴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미국 기업에 이미 중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이 국방력, 우리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를 국방비에 써가지고 한때는 국방력이랑 이런 것들만 좀 강하게 있었고 달러 패권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 달러 패권에다가 국방력에다가 이런 중독 기업들, 세계를 다 중독시켜버리는 이런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기술 이런 것들도 지금 더욱더 중심으로 있어서 앞으로도 미국이 패권국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주식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최근에 핫한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이 가장 발빠르게 했죠. 이런 부분 하면 조금 속상하긴 한데 한국 사람으로서 아직도 코인 관련, 비트코인 관련 ETF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금융 어떤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이게 그냥 공부를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 ETF도 없는 거는 사실 좀 아직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암호화폐 쪽에서도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라는 그런 기업은 비트코인만 모아서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잘 나갈 때만 그러면 미국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장 흑수저고, 요거 집중해 주세요. 요거 흑수저인데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고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공황입니다. 경제공황. 최근에 일어난 공황은 2020년도에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 공황이죠. 그 뒤에 빵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 그죠?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그때는 뭐 이제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로 또 부자 된 사람들이 빵빵 나왔잖아요. 항상 공황 이후에 대역전극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경제공황은 언젠간 나올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고 이게 업로딩이 되기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경제공황은 항상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경제공황은 지금까지는 10년 주기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금융시장이 좀 계속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주기가 짧아질 거라고 하는데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사실은 공황은 예측을 하기보다 그냥 대비만 하는 게 가장 좋아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 주식이랑 ETF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패권 국가가 있는데요. 과거 역사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이거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그 전에 있던 2000년도 나스닥 버블 때, 그때만 보더라도 미국이 한 20-30% 떨어지면은 한국은 반토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50%가 지수가 코스피가 50%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20% 떨어졌어요. 그 차이에만으로도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원화로 하면 되겠죠. 더군다나 심지어 경제 공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달러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환차익이 나고요. 또 거기에서 많이 떨어진, 그래도 공황이 와도 펀더멘탈이 탄탄한 대한민국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제가 뒤쪽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런 유튜브나 SNS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자세히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떠먹여주는 TV는 제가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제가 외부 채널은 아예 안 나갑니다. 한 군데도 안 나가요. 잘 오프라인만 하는데 근데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용기를 가지고 뒤에까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돌아와서 경제공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덜 떨어져서 미국 달러 ETF를 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원화는 더 많이 떨어지고 코스피 코스닥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공황에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이제 공황 프로세스라고 해요. 공황 프로세스.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자산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 재채기만 해도 우리나라 감기 걸린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자본시장법도 그렇고 어떤 금융 시스템, 자본주의 메커니즘 펀더멘탈이 아직은 미국 금융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기술적인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이제 투자 마인드라든지 뭐 그런 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의 발전보다 이제 우리의 정신 그런 의식이 따라가지 못해서 갭이 나온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래도 일단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ETF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노동을 했는데 달러로 만약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니까 뭐 번역 일 하시는 분들은 뭐 유로화도 받으시고, 옛날에 제가 막 5, 6년 전에 막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원화도 받고 유로화도 받고 달러도 받는데 뭐 그런 분들은 특별한 예고, 대부분 우리가 원화를 받잖아요. 노동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은 달러 자산을 확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요 부분. 그래서 미국 주식 ETF는 반드시 꼭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ETF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ETF나 미국 주식 할 때 머리 쓰지 말라고. ETF 배운 지 특히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가지고 한 달도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머리 쓰지 마라. 매뉴얼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 세계 시가총액 1등 엔비디아 있잖아요. 진짜로 본사 어딘지 저 모릅니다. 근데 엔비디아로 계속 수익을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뭐 블랙웰이라든지 뭐 그런 메모리 칩을 안다고 해서 수익이 더 잘 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매뉴얼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걸 안다고 해도 주가 상승 하락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의 기준이니까 뭐 이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한 달도 안 된 분들도 어떻게 좀 수익을 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 투자에도 매뉴얼이나 공식이 있나요? 매뉴얼만 배우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매뉴얼만 있어도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수익화 과정인데요. 수익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화 과정입니다. 매수, 익절, 손절, 매매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참 난이도를 확 높이는데 종목 선정에 있어서 3박자 분석이라고 3박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차트,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난이도가 너무 높죠. 특히 재료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배운다고 되는 영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옆에 빨간색으로 다 막 별표를 쳐놨잖아요. 계좌 관리를. 저는 계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좌 관리. 여기에서 계좌 관리에 대한 팁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법이냐 또는 분석 방법이냐 계좌 관리냐, 저는 계좌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중 배정만 잘 지켜도 국내 주식으로는 크게 돈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요거 잠깐 세지만 요거 그래도 이야기 드릴게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진짜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전 무조건 비중 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중 배정이 뭐냐면은 내가 한 종목에 얼마를 들어갈지, 그리고 내가 몇 개의 종목을 할지, 그거거든요. 사실은 뭐 부동산으로 집으로 치자면은 방 3개에 뭐 화장실 2개를 할지, 뭐 방 2개 큰 거 2개를 하고 화장실 1개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중, 어떤 방은 좀 더 넓을 수 있고 작은 방은 좀 더 작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균등 비중으로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 하면 뭐 200, 200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건 뭐 본인이 뭐 어떤 테마에 따라 가중도를 바꿀 수는 있긴 합니다. 이 비중 배정에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내 주식.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현금 50%입니다. 내가 1000만 원 하면요, 500만 원만 현금으로 가지고 계세요. 투자금 50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현금 500만 원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뭐 무료로도 올리고 카페 게시판으로도 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왜 현금 50%가 국내 주식에선 중요하냐. 우리나라는 하락장과 횡보장이 너무 잦아요. 한번 봐볼게요. 과거에 우리 1998년 IMF라고 잘 알려져 있는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경제 공황이라고 안 합니다.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디프레션이 아니고 리세션이거든요. 사실 IMF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서구권에서 동아시아의 금융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투를 한 거죠. 그냥 IMF라고 하고 기업의 방만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한 확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모든 어떠한 사건에는 저는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크리티컬하냐 안 크리티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크리티컬한 부분은요 사실은 서구권의 자본시장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수출 위주의 나라였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좀 아주 민감한 한미달러 스와프도 거기에 또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97, 98년도에 일어났지만 경제공황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거 겪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도 겪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겪지 않았어요. 중국도 그때 미국의 무기를 사면서 겪지 않았고요. 홍콩은 그때 아마 하버드 금융학과 출신의 그 총리인가 대통령이 탁 해가지고 워낙 금융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방어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실력도 좋지 않은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외환위기가 왔는데요. 그것만으로 끝이냐? 2000년 나스닥 버블, 2000년도 초반에 나스닥 IT 버블, 그때도 공황 때도 우리는 또 폭락을 맞았죠. 또 우리 또 그리고 끝이었나요? 우리 자체만으로 또 2002년 LG카드 신용카드 대란 사태 기억나시나요? LG카드 없어지고 또 우리나라만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금융위기가 옵니다. 왜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현금 50%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자잘자잘한 하락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정말 큼직큼직한 거고요. 거기다 금융위기 또 오면은 또 폭락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도 자잘자잘한 거 계속 나오죠. 코로나 공황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뭐 2019년 한미 지소미아 협상으로 해서 그때 반일불매 운동주 관련해서 막 올랐을 때도 그때도 또 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1기, 트럼프 정부 1기 때도 금리 인상 1차 때, 2차 때, 3차 때 했을 때도 그때도 폭락이 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공황이 왔고요. 최근에 대한민국이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더 많이 떨어졌죠. 러시아보다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원 빈곤 국가니까요. 수출 위주의 나라니까요. 자, 여기까지 설명해도 충분한데 2023년도 말 기억나시나요? 부동산 PF 사태? 예, 그것도 있어요. 수없이 하락장과 횡보장이 가득 있는 곳에서 박앤세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현금 50%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돈 정말 많이 아꼈다고 생각해요. 왜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는지 이제 아시겠죠? 부동산이 더 많은 이유가 사실 부동산은 버틸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도 갚아야 되고 어떻게든. 근데 주식은 손가락만 누르면은 손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사실 그렇잖아요. 뒤에서도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국내 주식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면은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대부분은 불가능해요. 물론 부자는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분 90%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조업이고 그리고 경기 순환을 타는 곳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데 10년 동안 계속 있으면은 제자리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돈이 필요하면요. 우리는 어쨌든 황금성이 높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험을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험은 제일 마지막에 금융상품에서 마지막에 예약해야 되는 겁니다. 황금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할 때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잖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중 배정. 거기서 핵심은 현금 50%. 1000만 원 하면 얼마? 500만 원을 CMA 두거나 예수금으로 하거나 그렇게만 해주셔도 이 시스템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락장이나 또는 폭락이 오더라도 든든합니다. 왜? 절반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물타기가 가능하겠죠. 현금이 없으면요. 물타기를 하지 못하고 추가 매수를 못하면은 재미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있으면 재밌죠. 내가 한 주 샀는데 반토막 나봐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공부할 맛 나지. 근데 내가 1000만 원 하는데 900만 원 사고 100만 원으로는 물타기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은 꼭 이 공황, 하락장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멘징, 그리고 비중 배정, 현금, 특히 물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주식의 최고의 호재는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싸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현금 50%라는 시스템 하나만 하시면 되고 내가 막 투자하다 보면 막 이런 거 예수금 생각 못 하니까 CMA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미국 레버리지 ETF는요 진짜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종목 선정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정말 너무 좋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빅테크 기업, 세상을 지배한 중독하는 기업들이 수없이 상장돼 있는데 물론 국내 지수 ETF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국 ETF는요 저는 무조건 2배수 3배수만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큰 진짜 공룡급 매머드급 기업의 주가가 원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재미없게 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 사람들 그거 좀 잘 맞지도 않고 우리는
저는 어쨌든 돈이 필요한 대부분의 개인 투자는 빠르게 순환율을 높여서 목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ETF입니다. 개별 주식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엔비디아 이런 개별 주식 아니고 ETF를 말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말하는데 이런 큰 기업의 주가가 변동성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사이클을 잘 잡아야 돼요. 추세를.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반도체 오랫동안 하락했던 것들을 이렇게 추세로 올라가면서 이때 이제 여기에서 타면 되는 건데, 미국 레버리지 ETF는 이렇게 큰 종목들이 변동성까지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밌으려면 수익이 나야겠죠. 그럼 얼마나 쉽냐? 제가 지금 한 달 안 됐는데, 한 달 안 되신 분들이 최근에 한 8분 정도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투자자 모임의 커뮤니티에 그 월천클럽이라고 있는데 중국 분이 계십니다. 중국 분이 3분이거든요. 그리고 60대 후반이세요. 한 분은 다 5, 60대인데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인텔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또 수익 났다고 이제 인증하고 그러셨는데, 한번 자료 한번 보면은 이분도 50대 분이시고 이렇게 좀 운송업 하시면서 3교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매뉴얼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매뉴얼이 안 되면은 그 매뉴얼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익명 설문지로 좀 컴플레인을 걸어도 좋고 질문을 해도 좋다고 했거든요. 무조건 매뉴얼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그냥 해외 주식 ETF. 사실 조금 너무 이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분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근데 미국 레버리지 ETF는 너무 재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시가총액 작은 소형주들, 테마주들은, 개잡주들은 공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편하다 이거지. 더군다나 좀 그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사실은 아침에 바쁘잖아요, 회사원분들은. 근데 요거는 10시 반에, 우리가 서머타임 때는 10시 반부터 하니까 딱 1시간만 하고 딱 자동 매수나 그리고 알람 기능을 통해서 잠들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수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최근에 옛날 뭐 잘된 수익 인증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다 한 달 안 되신 분들이 최근에 올렸던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수익 인증이 사실 너무 많아서.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뭐 다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되고요. 3개월 정도 되셨네요, 이분은. 네, 그냥 무조건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거의 일주일, 2주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거 기간 손절했어요. 네, 딱 빠르게 하거든요. 저희가 거래일을 5거래일, 7거래일 이렇게 오래 보지 딱 일주일 안에 끝냅니다. 그래서 빠르게 순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도 너무 깔끔하게 이루어지고요. 손절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 손익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많이 얻으면 돼요. 100점 100승을 했다? 그런 사람들 다 물려있을걸요? 100점 100승은 없습니다. 항상 손익비를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빨리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합니다. 기간 손절이기 때문에 손실률도 크지 않죠. 기간 손절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왔죠. 이걸 기간 손절이라고요. 수익이 났지만 우리의 익절 기준이 안 됐거든요. 익절 기준은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5% 이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 수익점이 안 되더라도 기간이 되면 그냥 손절을 해버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뉴얼대로. 저는 한 달 안 되신 분들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미국 ETF로 먼저 수익이 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인드책, 우리 워렌 버핏동, 피터 린치 좋은 분들 정말 많아요. 투자책 정말 많지만 수익이 나야지 마인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결국에는 시장 하락,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심경, 마인드, 그거를 직접 느끼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책을 많이 보는 그런 박사들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인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받고, 다 최근입니다. 그래서 자랑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제 말에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더 보고 싶으시면은 저기 네이버 카페에 투자자 트레이닝 캠프 있으니까 거기서 다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회원분들이 100% 다 올립니다. 저희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다 오프라인에서만 해가지고 다 그 직업이라든지 다 알아요. 국적도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 3명,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매뉴얼만 배우고 그대로 하면 되나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트럼프 위기가 집권하면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버블의 전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 상승세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버블이다, 뭐 고점이다, AI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강남 아파트 고점 있나요? 강남 아파트는 계속 오를 겁니다. 공항이 터져서 설령 반토막이 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버블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식의 특징이 항상 물어봐요. 첫 번째,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배울 때는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오르지 않고 내릴 때는 이상하다고 하고,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성질이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버블도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버블이 필수고요.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버블이요, 결국에는 강한 상승을 이끌어줘요. 지금 미국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냐? 네, 끼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까요? 저점과 고점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빨리 파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포모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거지만 그것도 매뉴얼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나스닥 지수라든지 뭐 빅스 지수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공황 시그널, 하락 시그널의 매뉴얼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은 내가 한 100만 원 벌었어. 그냥 하락 한번 맞고 20만 원, 20만 원 주고 나오면 됩니다. 끝에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이걸 계속 있으면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상승세 어떻게 보냐? 네,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냥 계속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계속 이 버블은 계속 갈 거다. 끝이 없습니다. 버블의 끝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금값을 얘기했는데, 금도 또 뒤에서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금값은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면은 안 돼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2차전지 막 고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막 상장 폐지 당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영상 다 보고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큰 방향성의 추세는 금은 전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버블은 앞으로도 계속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버블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 버블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황 하락장에 대한 매뉴얼만 있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앞서서 어떤 공황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달러 자산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조금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풀면서 갑니다. 막 다 숨기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막 이게 다 여기에서 증명을 하고 그러기에는 또 세계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제가 온라인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테마형, 고배당, 월배당 등 ETF는 세대를 거듭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유형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거 질문지를 이렇게 주셨을 때 이거 피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그 책이 출간됐을 때 다른 대형 유튜브 출연했을 때는 요거를 거의 다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유형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 자기의 생애 주기, 내가 뭐 은퇴 직전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이제 아이를 앞두고 있다든지 자산 상태, 뭐 결혼 유무, 자녀 유무에 따라 사실은 상품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피지기보다 저는 지기지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상태를 알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맞춰서 상품을 골라야 되는데, 상품이 좋은 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품이 좋고 나쁘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상품을 하면은 그거는 인가시킨 금융감독원의 문제라는 건데,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해서 어떤 게 막 유망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말 민감한 주제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주 투자는 공황이 약합니다. 물론 배당주뿐만 아니라 가치주, 성장주, 부동산, 채권 다 박살이 나는 게
공항인데요. 배당주 투자자의 목적은 사실 시세 차익도 있긴 하겠지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생활비로 충당하는 것인데 이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도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의 대부분은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시세 차익, 즉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있던 배당주 관련 차트들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 주가가 회복하는 일이 없다면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은퇴를 앞둔 사람이거나 또는 세금적인 부분, 자산 리밸런싱을 위해서라면 모를까, 저는 그리고 어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배당주보다는 저는 차라리 가치주 쪽에서 찾아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가치주는 또 공항이 또 강하고요. 다시 주가가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배당형이라든지 고배당형 상품은요, 공항이 온다면은 결국에는 내 원금을 미리 뽑아서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워낙 요즘에 현금 흐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작용을 하고, 특히 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조금 제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2030 특히 MZ분들에게 많이 좀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또 이제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하향을 가고 자본소득으로 가잖아요. 노동소득보다는 이렇게. 근데 저는 MZ분들은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 있는 곳을 해서 목돈을 극대화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공황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항상 자산을 지키는 거를 최우선시하는 약간 쫄보토기 투자자인데요. 저는 큰 수익을 한 방에 홈런을 치라고 안 해요. 그냥 수익을 계속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사람의 의견에 있다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투자는 사실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막 뭐라고 하면서 댓글로 싸우면은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사실 그랬어요. 막 오히려 막 내가 옳은데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적도 있는데 그렇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사실 배당주 관련 책도 서점에 좀 많이 깔려 있고 워낙 영상도 많고 해서 사실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용기 내서 저도 그래도 우리 떠먹여주는 TV에는 그래도 나름 떠먹여줘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이렇게 걸러 들을 건 걸러 들으시고 필요한 거라면은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들, 뭐 우리 채널의 특성상 아주 자세하게 정말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ETF라고 하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하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특정 기업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지수를 만들어서 이 여러 개의 종목들의 가격,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그냥 하나의 또 주가처럼 상장해 놓은 펀드, 그게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에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내가 손실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부터 Z까지 다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부터 Z까지 이걸 다 사려면은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모든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하나의 지수를 상장시켜서 만든 종목, 새로운 종목, 이게 우리가 상장 지수 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항공사들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내가 항공사의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항공사들이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항공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정유사의 주식을 같이 사놓게 되면은 항공사가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우리가 정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대부분 원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 원유를 정제를 해서 뭐 휘발유나 또는 석유나 이런 걸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면은 정유사의 수익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효과가 ETF의
ETF에서 나타난다. 내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어때요? 그 종목 하나하나를 다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ETF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섹터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개 종목을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서 상장을 해놓은 거니까 요게 이제 최근같이 뭐 2025년도 올해는 뭐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지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뭐 나스닥이나 S&P 500 할 것 없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데 투자하면서 어떤 위험을 느꼈느냐? 올라가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2022년도 한 해 빼고는 너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한 해를 제외하면 연속으로 15년이 올랐거든요. 사실 이런 거를 역사상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좀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올해 초에 미국 주식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어떤 갑자기 급락할 거에 대한 위험을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투자하게 되면은 갑자기 몇십 %씩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TF 같이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혹시 하락장이 오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약간 좀 둔감하게 경기에 반응할 수 있고 주식 하락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ETF를 좀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죠? 1억 모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좀 위험 자산보다는 저축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5천 1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돈줄남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의 이 영상들을 보면서 1억 모으기를 시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5천 1억을 모아서 댓글에 보면은 머니 트레이너님이 얘기하는 1억 모으기 하다가 속도가 나서 1억 5천이 됐어요. 2억이 됐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이제는 목돈 1억 2억은 모았으니까 이걸 뭔가 좀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식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주가는 너무 높아져 있고 이거 좀 두렵고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최근에 주식 초보자들이 대거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종목보다는 그냥 남들 하고 있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ETF를 하다 보니 최근에는 ETF가 대세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ETF의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당연히 ETF라고 하는 건 물론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운용 펀드니까 아무래도 운용 보수라는 게 있어요. 뭐 0. 몇 %대긴 하지만 어쨌든 운용 보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상승장이 왔을 때는 ETF가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승장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AI다 또는 뭐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AT, 로봇 뭐 이런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다 라고 할 때는 그런 개별 종목들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나스닥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ETF는 딱 그런 것들만 우리가 담고 있는 걸 또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을 좀 폭넓게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편입이 돼 있을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시장 전체를 담는 특성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상승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500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ETF가 인기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ETF가 조금 상승률이 떨어지고요.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횡보를 한다, 뭐 강보합이나 약보합 같은 장에서는 ETF가 좀 방어적일 수는 있죠. 수익률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ETF는 시장이 막 급변하는 장에서는 순발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고 상승장에서는 종목에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조금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인기가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 너무 올랐고 또 국내 주식도 뭐 굉장히 올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미 조금 20% 이상 올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경계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ETF를 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ETF에 입문하시고 이제 여기저기서 어떤 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국내 주식을 할까요? 미국 주식을 할까요?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왠지 미국 주식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국 주식의 ETF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들으시는 게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죠. SCHD라고 약자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SCHD는 어찌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미국 기업들을 한 100개 종목을 묶어서 만든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제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배당 기업의 역사가 좀 짧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최근에는 이제 성장주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그러면 삼성전자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사실 성장주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주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끝없이 혁신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커지는 그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주식이 바로 성장주예요. 근데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메모리 분야의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1위인 기업이고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돈이 들어오면요 이익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주주들한테 사실 환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뭔가 다른 쫓아오는 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R&D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주들도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따라오는 기업들과 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당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주주총회에서 해도 대부분 주주들이 이해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사실은 배당의 역사가 짧아요. 뭐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도 배당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거지 배당의 역사는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배당을 많이 한 역사가 짧다. 반면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은 뭐 배당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애플이라든지 이런 무슨 성장 기업들, IT 기업들 좀 어떻게 보면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고도 성장을 기대감을 모으는 이런 주식들은 이제 배당 같은 거를 뭐 거의 안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100년 가까이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 성장을 하진 않지만 꾸준히 어떤 전통적 산업, 그러니까 주로 소비재가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재들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비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익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업이 그렇게 망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 번 이익을 주로 R&D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매년 주주들에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느 순간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목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솔직히 2, 3년 이상 잘 안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서 뭐 떨어질 것 같으면 또 팔고 다른 거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식을 갖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막 연 2%, 3%, 4% 이렇게 배당을 주니까 어느 순간 이거 주식인 걸 까먹어요. 왜냐면은 채권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당을 주니까 이게 주식인가 채권인가 헷갈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게 되고 주식이지만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주가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안 오르는데 그렇다고 막 급락을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채권 사놨다 생각을 하고 사실 요즘 채권 수익률 이상으로 배당을 해주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전통적인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들을 100개를 골라서 만들어 놓은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만든 이 배당 성장주 ETF가 바로 슈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거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고, 직전 평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가라고 하죠. 주가 대비 3.95%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슈드를 한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사놨다. 그러면 3.95%면 얼마냐면 거의 40만 원 정도의 배당이 연간 나온다. 근데 이 배당이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데 3개월에 한 번씩 3.95를 주는 건 아니고 분기 배당을 해서 1년 배당이 주가의 한 거의 3.95% 정도가 좋으니까 요즘 어때요? 우리나라 예금 금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세금 떼면 ISA 계좌에 운용을 해도 한 2% 조금 넘을까 말까거든요. 그럼 이걸 따지면 그러면은 배당으로 4% 가까이 주면 거의 2배, 예금 이자율의 2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예금은 원금이 보장이 되는 리스크 프리 에셋이고 이 미국 주식 슈드는 아무래도 주식이니까 그 주가가 원금이 움직여 버려서 만약에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거는 예금하고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이걸 주식으로 인식을 안 하고 채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빠지겠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금은 뭐 거의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실제로 슈드가 S&P 500 지수가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상승률이 33.7%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슈드는 6% 올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막 급락장에서도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생각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 인기가 있느냐? 막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지만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은 뭐가 중요하죠?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막 올라가지고 주식이 막 시세 차익이 보면 뭐 좋긴 한데 그거는 내가 찾아야지 그 주식을 팔아야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당주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계속해서 분기 배당을 하니까 슈드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당주보다 좀 믿을만하다는 게 왜냐면 미국이고 역사가 오래됐고 배당을 한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배당주를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100개라고 하는 종목이 그러면 한 번 딱 정해지면은 안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용사에서 이 100개라는 종목을 편입 편출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종목은 빼고 어떤 종목은 다시 집어넣고 뭐 이렇게 갖고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제2의 월급을 받고 싶은데 위험 자산에는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주가 변동은 무섭고 뭐 이런 분들이 제2의 월급을 받을 때 가장 사랑하는 ETF가 찰스 슈와브 운용사가 운영하는 슈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만든 500개 종목을 ETF로 만든 것이 바로 S&P 500 ETF입니다. 그래서 S&P 500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공업 분야에서 400개 종목, 운수 분야에서 20개 종목,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 40개 종목, 그리고 뭐 금융 분야에서 뭐 20개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5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에 편중됐다기보다는 현재 미국의 산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500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미국 주식이 요즘 어때? 라고 얘기할 때 뭐 다우존스도 있고 나스닥도 있지만 주로 S&P 500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S&P 500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S&P 500은 배당주도 있지만 배당을 안 주는 성장주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 ETF의 배당 수익률을 딱 보면 조금 운용 펀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6, 1.7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드는 막 3.95%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배당만 열심히 주는 기업을 100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걔네들은 막 배당 수익률이 3.95%나 되는데 S&P 500 ETF 같은 경우는 꼭 배당주만 모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산업별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걸 묶어놓다 보니까 성장주도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년간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올해 2025년 1월까지의 상승률은 배당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그 시세 차익이라 그러죠. 주가 올라간 것만 33.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근데 배당주만 모아놓은 슈드라고 하는 펀드는 상승률은 6%에 그쳤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성장주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해주진 않죠. 거의 안 해주죠, 사실은. 그렇지만 주가가 빨리 튀어올라요. 우리가 주식 가격은 사실은 BPS에 수렴을 합니다. BPS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Book Value Per Share.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에요.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을 주식 숫자로 나눈 거야.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어떤 기업을 청산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기업을 이제 청산해버릴 때 주주들한테 한 주에 얼마씩 나눠줄 수 있냐. 이게 BPS거든요. 그러니까 BPS가 커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돈을 벌면은 배당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니까 계속해서 BPS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주가가 좀 빨리 올라가요. 근데 배당주는 BPS가 빨리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돈을 벌면 배당으로 다 바깥으로 빼버리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뭐 늘어는 나겠지만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니까 주가도 빨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을 비교하자라고 말하면 배당주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주 ETF, 예를 들면 뭐 슈드를 할까? 아니면 그냥 S&P 500을 할까? 아니면 S&P 500 ETF를 할까? 이걸 만약에 고민이시라 그러면 현금 흐름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장 나는 돈이 현금 흐름이 필요해서 뭐 제2의 월급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노후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주식이지만 조금 변동성이 큰 건 너무 싫다. 이러면은 이제 배당주 ETF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난 당장 지금 무슨 뭐 현금이 내가 막 써야 될 현금 흐름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식이라 그러면 내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주가가 좀 팡팡 튀어 올라가는 거를 나는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주가가 너무 안 올라가는 건 난 싫다. 아무리 현금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S&P 500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사실 이 상승세라고 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높았고, 최근에는 국내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오래 들어와서는 성장세가 좋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조금 믹스추어로 해가지고 혼합해서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 성장주 ETF는 지금 나오는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도 나올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배당을 많이 주고 어떨 땐 배당 안 주고 어떨 땐 또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배당의 역사를 보면 물론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직전 평균 슈드의 배당 수익률이 3.95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에 3.95가 다 내 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우리 건너올 때 원천 징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배당 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뭐 세금 부분은 차감을 하기 전이니까. 어쨌든 뭐 3.95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 내가 얼마 투자해야지 월 3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받아야 될 연간 배당 금액 나누기 배당 수익률 하면 나와요.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제2의 월급을 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멘토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뭐 완전 안전자산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주라고 하면 역사도 깊고 주가 변동도 과거에 별로 없었고 나름대로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준다 하니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제2의 월급을 300만 원 정도를 슈드 같은 배당 성장주 ETF에서 받고 싶다. 얼마 넣어놔야 되냐? 그러면 이제 3.95로 계산해보면 1년에 우리가 300만 원씩 매달 받으려면 3,600이죠. 그럼 분자값이 3,600 나누기 분모값은 3.95%로 해보면 0.0395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계산기상으로는 3,600만 원 나누기 0.0395 하면 얼마 나오냐면 9억 1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9억 1천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나는 매달 300만 원의 제2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금에다가 9억 1천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사실 한 달에 150만 원 나오기가 빠듯하겠죠. 근데 이제 슈드에 넣어놓으면은 300만 원 나오니까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과세 부분, 그 다음에 주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배당 변동보다
주가 변동이 조금 두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S&P 500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는 하지만 주식이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당연히 S&P 500이나 나스닥은 데미지를 크게 입을 겁니다. 워낙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주는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아유 경기 침체 온 때가 찬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서 계좌를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냐. 물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으로 보자면 과거의 배당 수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한 9억 1천 정도를 넣어 놓으면은 제2의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2억 정도 모으신 분들, 아직은 막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이 슈드에 투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1, 2억이면 돈을 더 불려야 되잖아요. 뭐 내 집 마련을 하든 노후 준비를 하든 아직은 1, 2억이라는 게 뭐 대단한 돈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의 목표는 아니실 테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배당주를 하게 되면 두 가지잖아요. 내가 노후 생활을 하니까 배당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되는 분이 있고 내가 아직 20, 30대다, 30, 40대다 그러면 이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배당 나왔어. 몇십만 원 나오는데 너무 좋다. 이러고 그냥 문화 레저에 쓰시면 이 투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배당주를 하기로 했다라고 투자하고 내가 지금 은퇴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당으로 분기 배당 받을 때마다 그걸 그만큼 뭐 그 같은 ETF를 더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그 금액을 인출해서 뭐 적금을 한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뭔가 이걸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놔야지 야 이거 슈드 배당 나오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걸 내 통장에 받아가지고 그냥 생활비로 써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돈 잘 쓰긴 했는데 뭐 내가 투자한 성과가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노후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재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초심자라면 무조건 S&P 500 ETF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년 동안 주식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했죠. 이거를 이겨야지 능력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 시장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되게 겁없는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워렌 버핏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 매니저는 젊고 유망했는데 아주 과학적인 기법과 온갖 재무적 그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기술적 분석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었겠죠. 했지만 완패를 합니다.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간에 채우지도 않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때 워렌 버핏 산 종목이 S&P 5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도전해서 결국 내기에서 졌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랑 지능이랑 뭐 공부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투자의 세계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그 사람을 놔두지 않거든요. 뭐 신문지상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재밌죠. 어떤 특정 그런 미국 상황을 미리 예고해서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예고를 하면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기회는 여러 사람들 분산돼서 골고루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투자 세계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나는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하다 보면 그리고 수익률을 체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노후가 좀 편안하게 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ETF 같은 거 공부하면서 한 주씩 일단 사보는 거. 저도 주변에 얘기했는데 잘 얘기 안 듣더라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S&P 500 아니면 이제 연금저축펀드 들었냐, 뭐 개인 종합 계좌 ISA 들었냐, IRP 들었냐 했는데 그 세 개를 다 든 사람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ETF와 같은 그런 금융상품을 담아서 세금을 아껴주겠다. 그런 의미로 만든 좋은 통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투자에선 실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상장 미국 S&P ETF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은 국내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절세 계좌에 넣어도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제도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액 장기 투자자에게 SPLG 같은 가성비 ETF가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주가가 쌉니다. 주가가 이제 스파이의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 정도니까 사시고 뭐 좀 아끼면 되잖아요. 어제도 저도 저녁에 모임이 있어 밥을 샀더니 1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SPLG 하나 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 그 모임 안 가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일찍 갔으면 좀 더 잠도 많이 잤겠고 그 다음에 SPLG도 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좋아하고 일찍 들어왔다고. SPLG는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똑같은 종목이고 똑같은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인데 왜 이건 주가가 싸냐?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뭐 10만 원 정도가 한 주는 적당하죠. 그 운용사에서 스파이를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상품이지만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SPLG는 역사가 짧아서 그래서 스파이보다는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조금 작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다는 것은 유동성 리스크가 높다는 뜻이지만 SPLG는 워낙 글로벌한,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유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뭐 100조 정도가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100조 정도로 뭐 SPLG 올인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뭐 위험할 일은 없으니까 똑같은 상품인데 더 싼 거를 사시는 게, 우리가 소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투자자에게 추천할 만한 ETF. 예를 들어 SCHD, DGRW, 디보 같은 상품들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배당 ETF로 가장 유명한 게 슈드죠. 미국 배당 ETF. 제가 ETF는 종목의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ETF에 들어가려면 배당을 준 역사가 10년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장주에 10년 이상 배당 많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배당을 주기 시작한 뭐 구글이나 메타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좋은 기업이지만 여기에는 10년 이상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이 아주 심플해서 더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정도 배당을 줄 거면 앞으로 10년도 주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10년 투자자들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배당을 계속 꼬박꼬박 받으면 사실상 이거는 거의 원금 보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슈드가 유명해진 겁니다. 사람들 참 재밌는 게 이 슈드 투자자들이 올해 많이 화가 나 있거든요. 주가가 너무 안 오르니까. 근데 원래 이 배당 ETF는 주가 잘 안 오릅니다. 뭐 특이한 ETF도 있죠. 우리나라의 고배당 플러스 고배당 ETF, 은행주랑 현대기아차들 포함되어 있는, 그거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30% 이상 올랐습니다.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슈드 보면 좀 아쉽겠죠. 그러나 이게 투자가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슈드는 지금은 저평가받고 있지만 반드시 또 분명히 주목받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돈나무 언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돈나무 언니 있잖아요. 캐시우드. 캐시우드도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평가받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유명해진 ETF의 그 이유를 한번 보시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믿고 장기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저평가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근데 이 ETF의 가장 치명적 단점은 기본적으로 IT랑 헬스케어 비중이 낮아요. 주가 퍼포먼스가 높은 기업들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뭐 팔란티어, 다 IT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코로나 시절에 화이자나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들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10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유한 그런 종목들은 드뭅니다. IT와 헬스케어 비중이 낮아서 요즘과 같은 주가 상승기에는 소외된다. 이게 약점이 분명한, 누구나 강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슈드는 배당 ETF고 믿을만 하지만 주가 상승기에는 소외된다. 이런 약점을 파악하시고요. 제가 책에도 또 DGRW, Wisdom 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ETF라고 합니다. 요거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3년 평균 ROE, 이게 좋아야 됩니다. ROE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거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중시하고, 워런 버핏도 ROE를 항상 강조합니다. 15% 이상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ROE가 높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DGRW는 배당과 주가 성장을 동시에 노리는 종목들이 여기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ROE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냐니까 그 기업의 경영자가 얼마나 경영을 잘했냐랑 뜻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평가할 때 어떤 실적도 있지만 주주 환원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배당과 주가 성장을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장점이 확실하다 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또 배당률이 낮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대 이러면 예금리도 못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ETF를 볼 때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배당 수익률 플러스 주가 상승을 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또 봅니다. 총 수익률이라고 하죠. 총 수익률을 보니까 배당률이 낮다고 해서 총 수익률이 낮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DGRW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배당률은 낮을 수 있다. 배당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둘 다 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보가 있습니다. DIVO.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추가한, 그러니까 배당 플러스 커버드 콜로 보시면 돼요. 커버드 콜을 결국엔 설명해야겠네요. 이제 커버드 콜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위험한 투자법이다, 아니면 이거는 매달 인컴을 주는 안정적인 투자법이다. 극명하게 나뉩니다. 커버드 콜은 쉽게 얘기하면 책에는 이제 사과 농장 주인으로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비유로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과값이 100원입니다. 사과 100원짜리를 팔려고 하는 사과 농장 주인이 있는데 사과 가격이 폭락해서 80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가격 하락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미리 11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80원과 상관없이 내가 11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10원을 챙겼죠. 그런 권리,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으면 마이너스 20원이잖아요. 근데 10원을 챙겼으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이 약간 하락할 때 손실을 보전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한 그 팔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콜 옵션을 보유했다가 매도했다라는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참 쓰면서도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쨌든 이게 사과를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게 그럼 따박따박 배당도 나오고 그런 매니저들이, 운용사들이, 그런 뛰어나고 수억 원씩 받는 매니저들이 내 ETF에서 그렇게 굴려서 매달 인컴도 주고 정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사과가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사과값이 150원으로 폭등합니다. 그러면 사과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50원 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콜옵션을 사용했죠.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의 실제 수익은 10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갖고 있었던 옆집 사과 주인은 50원을 벌었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래서 이제 디보와 같은 커버드 콜, 인컴 ETF의 약점은 상승장에서 주가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지수도 갖고 있지만 커버드 콜 전략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보수가 높습니다. 매니저들이 일하잖아요. 비용률이 높게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ETF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수율 플러스에서 총 비용 부담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보수율이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떼는 겁니다. 비용 부담률. 보수율은 이것만 공시해도 되니까 이렇게 자산운용사들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착시가 있으니까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운용사들이 그래도 조금 낮은 비용을 보여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 나 여기서 하나 얻어갔다 생각하시고 그런 걸 꼼꼼히 비용률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이들이 이렇게 비용률을 떼어갈 정도로 훌륭한 ETF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향에 맞는 ETF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격적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SOXL 같은 레버리지 ETF는 어떤 위험을 안고 있나요? 사실은 이 얘기도 꼭 하려고 저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속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속스의 이제 세미컨덕터 인덱스라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거든요. 근데 이게 일간 수익률의 3배를 목표로 설계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3배짜리. 1% 하면 나 3% 버네? 이거죠. 근데 주가 항상 오르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하락할 때는 또 3배,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지수가 2% 오르면 속수는 6% 오르겠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6% 됩니다. 자, 장기 보유 시 일간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지수의 3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ETF는 지수랑 좀 다른 게요. 매일매일 결산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단위로 결산합니다. 그럼 내일 또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할수록 장기 성과는 그 원래 지수보다 크게 왜곡이 되겠습니다. 왜 매일매일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불황기 때는 거의 이거 청산될 뻔했어요. 마이너스 90%니까 전액 다 날릴 뻔했죠. 원래 ETF는 전액 손실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불황기 때 마이너스 90% 갔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걸로 자랑하셔갖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제가 감히 말은 할 수는 없었는데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분들 제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는 않고요. 그거 아세요? 트럼프가 술, 담배 입에도 되지 않는 거? 저는 이 투자 세계에서 이 정도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맛보고 파괴된 거 말이에요. 내 자산이 녹아내리면 그거 너무 쓰라린 거거든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피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이런 레버리지 ETF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에서 테마주도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데요. 테마형 ETF가 갖는 매력과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테마 ETF도 이 책에 많이 소개해놨거든요. 속슬같이 3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좀 위험하다고 해놨고요. 다른 것들은 강약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비만 치료제 ETF도 나와 있는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를 좀 의미 있게 포함시켜 놓은 ETF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비만 치료제 초기에는 같이 올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요즘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주가 수익을 서로 잡아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써놓고 살짝 이거 수정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일부 돼 있는 게 있는데 여행주 ETF나 K-팝 ETF 이런 거는 경쟁이라보다는 함께 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여행 수요가 꺾이거나 K-팝이 갑자기 급락한다면 같이 안 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마치 그 무슨 골목 상권을 형성하듯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그런 여행주나 K-팝 같은 경우는 좋은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테마보다는 독점 하나 1등주가 수익률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한계를 아시고
그런 ETF의 본질에 충실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책에는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니면서 그 자기가 여행 그 플랫폼에 쓰는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고다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킹 홀딩스 뭐 이런 거. 자기 여행할 때 쓰는 플랫폼 주식을 꼭 샀대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뭐 생활 속의 주식들이잖아요. 우리 고전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자기 생활에서 많이 쓰는 주식과 친해지고 심지어 확신이 생기면 투자하라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테마를 소개하는 ETF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히 추천하지 않는 거는 ETF도 결혼에 비유하다 보면 자기 눈에 맞는 배우자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제안하신 10억 자산 플러스 월 300만 원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 조합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본론격입니다. ETF 자체가 분산인데 ETF를 더 많이 넣는 이유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많이 불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제 책에는 1억 원으로 10배 불리는 ETF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장기 투자해야 되겠고요. 종잣돈 1억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한국, 금의 3분할로 하는 겁니다. 3,300만 원씩 초기 종잣돈으로 시작을 해서 매달 이제 추가 불입금을 넣어야 되고요. 그걸 10년간 반복했을 때 10배 정도 자산이 불어나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억 6천만 원대가 되고요. 10년 후에 월 현금 흐름, 그러니까 분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건 매월 한 175만 원 정도가 되는데 10년 투자했는데 월 175만 원 좀 미약하잖아요. 결국 이거는 안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미국은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이건 이제 국내 상장 ETF죠. ETF 이름에서 코덱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산운용사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는 이제 삼성자산운용이죠. 이거는 에이스도 있고 뭐 타이거도 있으니까 그냥 물론 조금 차이는 나는데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그래서 저 기자여서 이거 뭐 어디가 더 싸다 아까 비용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컨셉이니까 싼 거를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시시각각 바뀌더라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사시면 돼요. 여기에 3,300만 원 넣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자산운용사도 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타이거는 이제 다른 운용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200은 코스피 200. 여기 코스피가 빠졌네요. 아무래도 타이거 코스피 하면 너무 이제 길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타이거 200 커버드 콜. 그러니까 한국의 커버드 콜 전략을 넣은 게 좀 재밌습니다. 보통 미국 지수에다 전략하는데 올해 또 마침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좋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타이거 200 커버드 콜을 두 번째로 넣고 그 다음에 에이스 KRX 금연물 이제 금을 추종하는 ETF인데 금값을 추종하는 거겠죠. 금을 넣은 이유는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돈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입니다. 미국이 가장 주도하고 있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이걸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입니다. 한때는 비트코인도 있었지만 금은 실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비트코인처럼 한정된 자원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의 레코드가 있잖아요. 달러랑 연동됐던. 우리가 금태환제를 미국이 폐지하면서 이제 달러가 미친 듯이 많이 발행되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달러를 발행하면 금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 경제 구도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금융시장을 미국이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 불만인 나라들이 주로 금을 모으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뭐 유럽.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덜 모으고 있는데 우리들이라도 모으자고요. 우리가 ETF를 많이 하면 그 ETF에서 우리 이름으로 금을 쌓아둬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런던이나 이런 데 보관해 놓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인들이 금을 많이 보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제 ETF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싸고요. 실물로 보유하시면 비용이 비쌉니다. 1.5%대니까 너무 비싸니까 ETF로 하시면 거의 뭐 0%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으면 요거는 제 아내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안정적으로 3분할로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없지만 꾸준하게 ETF에 적립하듯 투자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 부업을 전체 다 투자에 넣는다든지 왜냐하면 본업이 있고 본업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대출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월세를 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러는 거니까 이 투자가 좋은 게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요. 더 열심히 일을 만들고 특히 ETF를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투자에 덜 신경 쓰니까 본업에도 충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해서 쭉 장기 투자하시다 보면 노후에는 분명히 아마 지금처럼 벌이가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벌이는 짠 걸 선택하려면 제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월 아까 현금으로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가면 ETF로 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또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증권사 5년, 그 다음에 신문 기자로서 20년. 그 25년을 또 투자를 함께 했거든요. 5년간은 고객 자산을 불려주겠다며 항상 가격이 오르는 급등주 쫓아갔었고요. 그래서 개인 손실도 컸고 고객들도 많이 손실을 봐서 제 개인 돈을 메꿔주면서 옛날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증권 영업을 하다 보면 그 고객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신문 기자로 접어드니까 완전히 이제 그 세계랑은 좀 멀어질 뻔 했는데 또 다시 증권부, 그다음에 산업부, 뭐 금융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취재 현장을 또 밟게 됐죠. 그래서 느낀 거는 결국 마음 편한 행복한 투자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밤낮으로 만약에 주식 체크하시고 수익률 체크하면 그런 종목들, 특히 급등락주, 뭐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하시면 마음 편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다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ETF를 사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편안함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철학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고, 제가 취재한 거 이외에 또 쉬는 시간에 사람들 만나면 항상 떠들었던 얘기들이 이런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 책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수를 줄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공감해 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공감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딱 정리를 했으니까 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이제 책을 보면 되는 거고, 보기 싫으면 이제 안 봐도 되는 거니까 모두한테 좀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고,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불행에 더 가까웠거든요. 너무 힘들고 공부도 할 것도 많고 시시각각 변하니까 ETF도 좋은 게 계속 나오니까 계속 넣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행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책이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보기 좋게 나오는 순간 그 자체로 행복하더라고요.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사서 이제 주변한테 드렸을 때 공감도 없고 이러는 순간에 행복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또 수익률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작가로서의 또 새로운 또 기회를 얻었으니까 회사에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독자님들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투자는 자연스럽게 되는 구조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의 일부분은 돈이 될 수는 있겠죠.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 돈 자체가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신 일을 하시면서 자산을 편안하게 불려가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좀 자유로움을 얻었으니까 이 책을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장기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정말 자유로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행복하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